파이팅이라도 아 그거 파이팅 하나 둘 그리고 또 최근에 수년간 정기대의원 총회나 이런 것들이 비대면으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자님들을 만나 뵙는 자리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많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남도 배포해드린 위인물 좀 참조하시고 한 분 한 분이 설명을 드리고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 치과의사회 최유성 회장님의 인사말로 2022년 경기도 치과의사회 신년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총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모두 평안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실 뒤에 보면은 PCR 검사라든지 아니면 확진을 경험하신 분들도 제법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국이 장기화되는데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건강에 특히나 유의하시고요.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우리 경기지구에 대한 격려와 응원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기자교 간담회를 준비하면서 있지만 그래도 대선의 수업으로 이런 청년 문제, 공론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의미 있게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간단히 보면은 2012년에는 이제 경제 민주화라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2017년에는 적폐 청산, 그리고 이번 2022년에는 청년의 문제가 상당히 이제 공론화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일하고 사랑하고 가정을 꾸리는 예전에 특별하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의 청년에게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되었다는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저희들이 이제 이 회관에서 치과 의사 인력 수급 해결 방안에 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는 모임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신규 개원이를 포함해서 우리 개원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우리 임원분들하고 이제 교수님들, 연구를 진행하는 교수님들하고 기득권을 쥔 기성 세대와 청년 사이에 세대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제가 92년도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면허증을 이제 부여받았는데 이제 올해로 이제 30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한 세대가 지났고요. 그리고 저희 지인들, 선배나 동료나 이렇게 동기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자녀들이 이제 치과의사 면허증을 받는다는 소식들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치과계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세대 간의 괴리감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경기지구가 대형 지구로서의 어떤 책임감으로 치과계의 많은 현안들에 대해서 더욱 주체적이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인호 재무이사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재무이사 박인호입니다. 경기도 구강 정책과 신설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과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구강 건강 분야에도 그 필요성과 수요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이를 전담할 부서의 신설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6일에는 경기도 구강보건 관련 조례 제정 토론회가 도의회에서 열렸고 도내 구강보건 전담 부서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도내에서는 전담 부서 신설 시 주요 업무로 치과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 지도,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경기권역 장애인 중앙진료센터 운영, 소외계층 아동치과 진료,
정보 조경으로 유명무실해진 무료 트리사업 확대 발전, 치과 영역에서의 만성질환 관리 사업, 노인 요양시설 치과 촉탁이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였으며 기대 효과로는 국민 구강 건강 증진, 치과 의료 접근성 및 질 향상, 중앙부처와 지자체 협조로 인한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 주치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등을 꼽았습니다. 현재 보건의료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을 통해 본의 구강보건 전담부서 시설을 이뤄내고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와의 협업을 통해 경기도의 구강보건 사업 활성화와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치과의사회 친구이사 신준세입니다. 보조인력 양성으로 치과 진료 인력 문제 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인력 문제는 누구나 공감을 하지만 해결될 마련이 쉽지 않은 치과계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본회에서도 지난 수년 전부터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 일환으로 교육을 통해서 보조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커리큘럼은 한자의 내론으로 시작되어서 영어문을 나설 때까지 특정한 면허나 자격을 필요치 않는 전화응대라든지 예약 접수 또는 수납, 문서 수발, 외국 기관과의 소통 등 행정 업무를 포함한 회계 업무를 할 수 있고 기구의 소독과 관리, 그다음 장비 관리, 그다음 기구의 재료 및 준비 및 수발과 정리 등도 교육 과정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보조인력 양성 과정은 오랫동안 부인난을 겪고 있는 교역만은 물론이거니와 국민들에게도 그 진료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현재 경기도 치과의사회는 고양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한 상태이고요. 경력 단절 여성을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일자 창출에 합의를 하였으면서 향후 중앙정부부처와 업무 협조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치과의사회 공부의사 이순임입니다. 여성들의 사회 기여도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여성 활약성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경기도 치과의사회도 여성 회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900여 명으로 약 20%에 달해서 앞으로 여성 치과의사들에 대한 역할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대한 여성치과의사회 산하단체인 경기도 여성치과의사회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2차례 준비 모임을 가졌었고요. 올해 하반기 청총회를 개최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 사회를 통해 경연치 설립 준비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후에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정해지면 설립의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연치 설립은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함은 물론 여성 회원들의 권익 향상과 복지에 초점을 맞춰질 예정입니다. 여성 대책 개선을 위한 행정소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경기도 치과의사회에서 개최된 경기이사회에서 2022년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150 무형 소송에 관한 건이 통과되어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이사회에서도 건강보험 수가 약성에 대한 대응을 논의한 바 있으며 7월에는 시군분의 회장협의회에서 소송 의제를 밝힌 바가 있고 이후 11월 수가가 결정되고 12월 수가 환산지수 자료가 공개됨으로써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변호사가 선임되어서 소송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부회장 임도현입니다. 최근 IT 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지능 정보 기술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 융합되거나 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플랫폼의 진화 방향 속도는 우리가 적응할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우리가 실시간 많은 데이터와 정보를 공유하고 물건 구입 및 서비스 결제까지 가능한 플랫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비대면 트렌드와 정부의 비급여 공개와 보관하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의료관계 플랫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발전뿐만 아니라 문제점과 우려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사실 의료 관련 플랫폼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격 비교와 가격 경쟁이지만 영리 유지의 민간 플랫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공공성 플랫폼을 연구 및 개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 합리적 선택,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최선의 치료를 받겠다는 경제적인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격 비교, 각종 후기, IT 기술의 플랫폼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의 최종적인 폐해는 국민의 건강권 침해라는 사실을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전략인 공공 플랫폼 개발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문제점을 지닌 상업적인 민간 플랫폼에 대항함으로써 공공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현재 시점의 IT 상황 하에서는 많은 문제점과 폐해를 존재하는 민간 주도를 넘어선 치과의원 회원 중심 및 기반으로 공공성과 다양한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공공 주도의 플랫폼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에 다들 동의할 것입니다. 이에 경기 지부에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론화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더 많은 회원들의 공감대 형성에 도움을 주어 향후 빠른 공공구강보건 플랫폼 인프라 구성에 입주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첨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치과의사 부회장 김민희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기존에 이 경기도 치과의사 회관에 있었던 치약 역사관에 이전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0년 1월 경기도 치과의사 회관 내 치약 역사관의 전신인 치과박물관이 개관된 후 1910년부터 1990년대까지 치과 관련 유물은 350여 점이 전시되었습니다. 2004년 3월부터는 명칭을 치약 역사관으로 바꾸고 치과대학 학생 및 일반 관람객에게 우리나라 치약 역사를 알려왔으나 2013년 해관 재건축 이후 역사관 운영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으며 종폐가 거론되어 왔습니다. 이후 제67차 정기대의총회에서 치약 역사관의 폐지의 건이 통과돼서 유물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논의하던 중 지난 2021년 7월 정기 이사회를 통해서 서울치대 치약박물관으로 이관이 결정되었습니다. 지난달 12월 16일에는 이관에 앞서 유물 촬영이 진행되었으며 유물 촬영은 사진, 도록과 동영상 촬영을 저희들이 요구하게 되어서 서울대에서 유물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17일부터 약 이틀간 전문 이전 업체를 통한 유물 운송 작업까지 마무리되면서 경치의 치약 역사관은 새로운 역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관된 유물은 2022년 4월 서울대 치약대학원 개교 100주년 기념전에서 경기도 치과의사의 유물 특별전으로 전시될 예정이며 추후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 치약 역사를 알리는 데 활용될 방침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 귀한 선배들이 주신 유물을 시집 보내는 마음으로 잘 이관했다는 걸 알립니다. 오프라인은 진행을 못하고 갑자기 이제 온라인으로 학술회를 준비해서 온라인 보수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작년에는 모든 상황에 이제 대응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준비해서 병행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가 그렇게 학술대를 열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서 온라인은 진행하지 않고요. 오프라인으로만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그전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또 코로나19 상황하고도 이제 업체들도 많이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어서 상생을 고려해서 부스비를 작년과 동일하게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학술 프로그램에 대한 그 아웃라인을 잡고 토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원, 특히 이제 경기지부 회원들의 등록률을 더 높이기 위한 회원 우대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으며 또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풍성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다채로운 그
사이드 프로그램들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가맥스 2022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홍보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요 사항. 자료에 보니까 이제 지난해 온 오프라인 병행을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지금까지 가맹사나 처음으로 아마 그렇게 그 시도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하시는 뭐 이렇게 그 특별한 뭔가 배경에 이유가 있으신지 일단은 오프라인으로만 하는 부분은 일단 그 가맥스라는 행사 자체가 보수교육이나 뭐 학술대회도 중요하지만 이 경기 지부의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가장 큰 어떤 그런 행사로서 회원들 간의 이런 접촉점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계기인데 온라인 보수교육으로만 하면 사실 보수교육이라는 입장에서는 좀 더 내실 있게 스스로의 공부를 하고 또 반복해서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회원 간의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전시회를 병행해서 같이 하는데 전시 업체들 입장에서는 회원들이 안 오는 곳에 부스만 차려놓고 있으면 또 역시 문제들이 있었고 또 작년 온 오프라인 병행을 하면서 아무래도 코엑스 쪽에 올 수 있는 회원 수가 그전보다 줄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많은 컴플레인을 하시는 업체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숫자는 줄었지만 계약건이나 뭐 그런 것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업체들에게 어떤 그런 부담을 또 주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제는 온라인으로만 가야 할 정도의 이런 방역 상황은 아닌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산하가 아니라 대연치 산하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경치에서 따로 이제 예산으로 특별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실 수 있어도 경기도 치과의사 회의 산하의 어떤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일반 부서들이 하는 어떤 예산처럼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조금 캐치프레이즈를 하자면 서여치가 대여치 산하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거기도 이제 그 서여치 회원이 되면 대여치 회원이 자동으로 되고 있고 그 서여치에 회원 가입을 하려면 회원 이제 등록비를 내야 돼요. 그래서 그 이제 회비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차후에는 운영을 하게 될 것이고 지금 이제 준비를 그 경력치를 설립하는 걸 왜 이제 여기 경기 치과의사 회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냐면 그 현재 대여치에는 지부들이 다 있어요. 경기도, 뭐 인천, 뭐 다 있는데 실제로 이제 회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지부 그 단위마다 회장님이나 이런 이제 이제 임원들이 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일단 지부 단위 여성 치과에서 모임이 존재를 하지 않고 있고 국내 수준에서는 모임이 오래된 곳은 한 25년 된 곳도 있기는 하세요. 그런데 이게 전부 사적인 모임이 발달이 돼가지고 모태가 돼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그 면적도 큰 데다가 한번 이렇게 사적으로 그 모임이 있어서 만나려고 하면 거리상의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발적으로 뭔가가 모임이 생성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그 경기도 치과의사에서 여성 회원 혹시와 그 권익 향상을 위한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게 모태가 되는 그 준비위원회를 설립해서 설립하는 것까지는 좀 도움을 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꼭 치과의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여성이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많은 장애 요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지난 12월 달에 서울 여자치과의사회 30주년 행사를 어떻게 참석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참 그 전통도 참 부럽고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 이제
서울시 치과의사회나 서울 여자 치과의사회나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제 어떤 대표적인 이제 지부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좋은 점들은 경기도에서도 좀 이렇게 좀 배우고 따라가고 이런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이수민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경기도 여성치과의사회라는 것은 경기도 치과의사회와 어떤 뭐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별도의 조직이고 또 하나 대여치의 어떤 산하 지부이기 때문에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협회처럼 뭐 당연직 부회장을 들어올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자발적인 모임을 좀 도와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사실은 그렇게 도와주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임원 내부 집행부 임원들은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절차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 근데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뭐 상임제 절차를 이렇게 절차적인 문제나 뭐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서울지구에서도 뭐 그동안에 어떤 그런 해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뭐 배울 건 배우고 또 저희들만의 특수성이 있는 걸 인정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일단 어떤 모임을 좀 이렇게 우리가 준비 모임을 도와줌으로써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경기도 치과의사회 집행부의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조인력 양성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랑 조무선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업무랑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뭐 성남이라든지 서울시에서도 간헐적으로 지금 대출되고 있는 치과 환경관리사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이제 교육기간 자체가, 교육 시간 자체가 한 40시간에서 아니면 80시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거기서 배우는 업무 자체가 소독이라든지 기본적인 기본기구 차려주고 하는 정도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치과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조무사 선생님의 그 업무 분장을 보게 되면은 겹치는 것도 있고, 그 간호조무사 선생님이 치과 진료를 하지 말아야 될 업무 분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과의사 선생님들은 의기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정해져 있어요. 조무사 선생님은 그 의료법에 따라서 그 업무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겹치는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시스트 석션을 빼놓고는 일반인들 다 할 수 있는 업무예요. 실제로 조무사 선생님들이 치과에 와서 많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조무사 학원이나 조무사 실습을 할 때 치과에 대한 경험을 거의 못해요.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일을 조무사 학원에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치과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데스크라든지 진료실이라든지 소독실이라든지 많은 업무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 많거든요. 그 영역을 치과에서 직접 교육을 하는 개념으로 지금 양성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오늘도 지금 8시부터 강의를 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3월 정도 되면은 몇 명이 배출이 될 건데, 그 이후에 고양시에서는 한번 베타 테스트를 거쳤잖아요. 베타 테스트 거친 다음에 4월부터 양성되는 고양시 인력 같은 경우는 고양시 부분에 원하는 원장님들 대상으로 실습을 보내고 그 실습한 병원에서 취업으로 이어지게까지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고양시뿐만이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그런 경기도 회원들한테도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계속 양성이 되어서 꾸준하게, 그러니까 단기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 인력 자체가 치과에 꼭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를 좀 오래 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교육이 진행이 되고 민감한 부분도 있고 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조무사 선생님들도 강의를 들을 수가 있고 일반인들도 강의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은 치과에서 이제 일을 하고 싶어도 치과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요. 어떤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고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치과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알려주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치과에서 이렇게 진료나 여러 가지 이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알려줄 수 있도록 임상에 대해서도 저희가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치과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기본기구와 관련된 소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진료실에 있어서 준비 과정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고, 진료함에 있어서도 이런 기구는 어떻게 쓰고 어떤 재료는 어떤 데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그 재료라든지 기구를 알게 되면은 기구 관리, 재료 관리, 어떤 재료를 갖다 주고 어떤 재료가 필요하면은 주문도 해주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런 업무들을 다 선생님들이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따로 빼서
특정한 자격이나 면허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업무는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일반인들을 배출시키면 치과의 이력에 대한 그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보조인력에 대해서 고민하고 배출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건보수과 현실화와 습관성 문제적 개선을 위한 행정소송을 좀 준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건보수과 현실화 부분은 좀 잘 알겠는데 이제 수과의 협상 과정에서 문제점 개선. 그래서 이번 행정소송 자체가 쟁점이 좀 뭐면 치과 주치의사 수과 인상에 대해서 경기지부에서 노력했던 부분과 아까 최양근 기자님께서 질문한 다른 부분도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최혜성 회장님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했던 바가 있으시니까 또 붙여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재명 도지사가 취임 중에 이거 정책 공약으로 주치 사업을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시행하기 전에 경기지부 저 포함해서 임원들과 경기도 공무원들과 이렇게 주치 사업에 대해서 시행하는 걸 서로 협상 과정에 있었어요. 그런데 경기도 공무원들은 학생 주치 사업의 이런 폼이 서울시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서울시 그대로 쭉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수가를 떠나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회의를 해가지고 개선할 부분을 개선했고, 그 당시도 또 수가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수가에 대해서 계속 이러면 안 된다 많이 요구를 해가지고, 근데 서울시 치과의사에서도 그 부분도 서로 공유해가지고 서울시에서도 먼저 이렇게 20% 수가가 인상을 했는데, 경기도청도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수가에 대해서 인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정소송에 대해서 요즘에 어떤 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하냐 이런 부분인데, 수가 협상 과정이라는 걸 보면은 계속 기사님들도 기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렇게 수가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조차 우리 치과계가 이렇게 수가 협상에서 결과물에서 타 유형에 대해서 조금 수치에서 제대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4등을 했는데 3등과 4등 이 간극이 너무나 벌어졌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거를 충분히 만들어가지고 변호사님들과 만들어가지고 행정소송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혜성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계란으로 가위치기 같은 이런 상황이지만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가 공약으로 임플란트 수가 인하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셨는데, 중국에 있는 치과의사 어느 누구도 인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최대한 개인적으로 보험 의뢰했던 입장에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협회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회장님. 예. 중요한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요. 이제 구강 정책과 주장하는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치과 주치 사업의 수가를 인상하는 이런 부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사실은 이렇게 확정되기 전에 서울지부에서 기사가 먼저 이렇게 의원분과 서울시 의원분하고 이렇게 기사가 해서 기사가 나와서 제가 경기도의 국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도 이제 오후에 전화를 했는데 나중에 6시쯤에 통화하셔서 자기가 코로나 대책 회의를 하면서 너무 좀 굉장히 힘들다 하면서 이러한 부분은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했더니, 서울에서 이렇게 많이 인상이 결정되면 정부도 아마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답은 좀 받았고, 물론 그게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상황이 좀
코로나 문제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라 그 정도 선에서 이제 이게 결정이 됐으니까 서울지구에서 이제 이렇게 좋은 결론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마 조만간 좋은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내년 수가가 되겠죠. 근데 이제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그동안에 우리 치과 취업의 수가 협상단도 참 많은 노력을 많이 했지만 제가 그 의과 쪽 의협의 어떤 대표론으로 들어갔던 분들이 예전부터 그런 어떤 수가 협상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공부하고 뭐 이런 분들의 어떤 논문이라든지 기사라든지 이런 거를 좀 읽어보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표현하셨지만 우리 김영훈 부회장님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거든요. 그리고 이 저수가라는 게 분명히 태생부터 의료보험 태생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근데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보상하기 위한 비급여에 대한 것까지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가 이제 자꾸 표면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소송으로 뭔가를 바꾸기는 힘들지라도 어쨌든 이슈화를 한번 해봄으로써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좀 부각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좀 대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시가 무효화가 된다면 저희 내부에서도 그런 이사회에서 의견이 있었어요. 무효화가 돼서 그럼 뭐 할 건데 지금 2.2% 뭐 하는데 뭐 3% 4%가 될 거냐,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렇지만 어떤 그 지금까지의 수십 년 동안 왔던 틀을 좀 깨보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취업을 대신해서, 취업은 이제 아무래도 나서기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나서게 된 것이고요. 세 번째 이제 대선 과정에서의 이제 임플란트 그 확대 건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저희가 작년에 많은 이제 그런 어떤 뭐 기프이나 뭐 이런 거를 회원들한테 많이 홍보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부분을 1013명인가 1031명인가라는 어떤 설문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결론은 뭐냐면 확대는 찬성하는 게 100% 아니에요. 한 60몇 프로 정도 같아요. 왜냐하면 나머지 분들은 걱정을 하는 거죠. 이게 분명히 확대가 되면 수가가 내려갈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관행 수가들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걱정했던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수가 인하가 만약에 된다면 반대한다는 의견이 60% 이상이 넘었었어요. 이거는 이제 물론 설문조사이긴 하지만 상당히 그래도 꽤 많은 숫자고, 그렇다면 지난 하반기 때 정책 제안서를 제안할 때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서 어떤 의견 수정 과정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도 좀 있고요. 그래도 또 뭐 협회에서 또 이렇게 정책 제안서를 제안했으니까 저희들이 찬성해야 되지만 제 주위에 보면은 수가 인하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걱정하는 게 당연한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협회장님께서는 당연히 그거를 보수를 해야 되는 게 협회장님의 어떤 그런 책무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지지 서명을 받아달라고 그 협회장님께서 각 지부장들한테 이제 요구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 서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주장한 게 뭐였냐면 그 협회장님도 계시는 단톡방에 아니 우리가 모빌리즘이라고 해서 모발에 관한 이제 어떤 정책을 냈을 때 거기에 담당하는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그 의사들이 찬성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련 기사를 넣었거든요. 이거는 포퓰리즘이다 하고 의협신문 기사를 올렸거든요. 치과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물론 4개가 되면은 좋지요. 당장은 좋지만 수가가 인하가 안 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우리가 지지 서명을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는 분들이 6분이 계셨어요. 물론 이제 또 그래도 협회장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우리가 지부장님 찬성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분들도 또 이제 다른 분들이 계시고, 근데 여기 계신 기자분들이 다 보셨다시피 저번 주에 그 기자회견에서는 그 6개 지부장들이 반기를 든다는 표현을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그
저를 포함해서 방기를 된다고 매도당한 지부장들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상태죠. 뭐 이건 뭐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절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물론 뭐 저도 그렇고 4개를 확대해서 수가가 인하가 되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바람직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제 경기 지부장으로서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이제 아까 잠깐 드렸는데 30년 차가 되는 치과의사로서는 저는 사실은 급여화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비용으로 아까 우리 수가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치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가는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 비용은 건보 재정은 우리가 임플란트를 많이 하면 그만큼 다른 어떤 필수적인 치료에 대해서 좀 이렇게 홀대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제 산술적 계산으로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이라든지 뭐 근관 치료라든지 어떤 뭐 치료라든지 어떤 이런 보존적인 치료 쪽에 더 좀 치우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고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예, 정확한 질문. 간단히 좀 추가 질문 네. 짧게 좀 드릴게요. 네. 지금 그 회장님 말씀처럼 지난주에 그 지역 그 박태근 회장님이 기자간담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의 그 임플란트 급여 확대 그리고 수가 인하 이 논란 자체는 비급여 수가하고 지금 보험 수가 자체 그 갭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급여 진료비 공개 신고된 걸 그 협회장님께서는 대다수가 아마 100만 원 미만으로 지금 신고가 된 걸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임플란트 보험 수가는 한 올해 133만 원 정도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이 갭이 좀 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 협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갭을 좁혀야 되는데 보험 수가를 인하해서 비급여 수가 갭이 줄어들 수도 있고 거꾸로 비급여 수가 자체가 좀 올라가서 보험 수가하고 갭을 좀 축소시키는 그러니까 아마 박태근 회장님은 그 후자 부분 그리고 지부장들이 나서서 그 비급여 수가의 어떤 그 수가를 좀 그 보험 수가에 근접하게끔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그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데 그게 가능한 상황인가요? 아니 회원들한테 당신이 100만 원에 받는데 130만 원으로 신고해라. 이거 걸리는 거 아닌가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런 의도에 대해서 저도 개원이잖아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을 받는데 신고를 했어요. 저는 신고 안 했지만 130만 원으로 신고를 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아니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덴텍스에서 아마 그 발언이 있었던 걸로 저도 좀 전해 들었는데 지난주 이제 기자간담회에서는 그냥 허위 신고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플란트 비급여 수가 자체를 한 130 보험 수가 수준으로 실제로 그 회원들이 올릴 수 있게끔 그런 지부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뭐 허위 신고가 아니라. 근데 그것도 뭐 현실적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좀 제가 좀 한번 여쭤보는데. 근데 그 부분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치료를 포함해서 서울지부든 경기지부든 모든 지부장 그 회무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자고 하지 않았나요? 누가 65만 원 하면은 비난하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어느 정도 수가는 우리가 유지해야 되지 않냐. 품위를 좀 지키자. 이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해서 회원들이 많이 따라주면 제일 좋죠.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 물론 뭐 자기만 잘 먹고 잘 산다는 어떤 회원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아까 제가 청년 문제를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들은 처음 개원했는데 환자가 안 오잖아요. 젊은 분들 옆에 선배들이 다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본인은 어쩔 수 없이 65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세대 간의 갈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근본적인 문제고 물론 일부의 사람들이 대형 치과를 하면서 뭐 막 이렇게 뭐 방리담회를 하는 분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지만
아닌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130만 원 정도로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따라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경원 환경이 그 부분은 좀 노력을 하면 좋겠는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방어에 대해서 되게 위험하잖아요. 굉장히 무서워요. 얼마 이하로 받아라는 걸 공식적으로 전혀 받아라는 아니고 이제 권유하는 것도 법에 어긋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불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예, 수가 단합이라고 해서 20년 전, 30년 전부터 절대로 옆에 집가가 얼마 받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관심을 그 문제는 뭐 그렇게 답변이 될 것 같고요. 그 아까 잠깐 말씀하신 내용 중에 2014년도, 12년도 공약이 되고 14년도에 총 75세 시작을 했을 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수가에 관여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행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분명히 당시에 관행수가, 개헌가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관행수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2년 현재 과연 그 관행수가가 어떤 상태인가를 생각해보고 그것이 만약에 주관적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서영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급여자료가 95% 이상 이제 제출을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뭐 엑셀만 두들기면 평균가가 나올 텐데 그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론을 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참 의구심이 들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걱정하는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까지 했어요. 이렇게 내부에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면 어쩌면 현 회장도 힘을 받는 거일 수도 있다. 왜? 새 정부가 들어가서 만약에 시행을 하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수가를 내렸을 때 우리들이 내부에서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용기가 있다면 거부할 수도 있는 명분이 있지 않냐. 나는 좋은 것 같은데 왜 그거를 단기를 든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참 힘든 부분이거든요. 지난번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토론회 자체를 하는 것도 사실 좀 좀 부담감이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정부 조직에서 이제 인력을 이렇게 재편한다는 것은 결국 어느 전체적인 인력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어느 팀에서 결국은 인력을 빼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만한 어떤 그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주장을 해야 되고 아까 뭐 이제 의료법 얘기도 했었지만 이제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부항정책과가 생겼는데 그러면은 각 광역자치단체로 뭔가 공문이 날아오고 해야 되는데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즉 복지부의 부항정책과가 제대로 된 업무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도 담당 부서, 꼭 뭐 과가 아니더라도 뭐 팀도 좋고 뭐 담당 주무관이라도 일단 시작을 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결국은 치과조치사뿐만 아니라 모든 부항보건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자료가 이렇게 축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분산이 돼 있더라고요, 여러 가에. 그러다 보니까 서로 뭐 이렇게 미루는 상황, 뭐 이런 부분이고요.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뭐 3월 대선도 있지만 6월에 이제 바로 이제 그 3월이 끝나고 이제 지방선거가 있을 텐데 저희가 그동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지사를 나갈 분들이라든지 수원시장을 나갈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이제 정보나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때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정책 제안을 하고 그러면은 혹시 또 뭐 의외로 빨리 하반기 그 지방 정부가 이제 구성이 될 때 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식의 노력을 하고 계속해서 어떤 뭐 추가적인 우리가 해야 될 어떤 노력 사업이 있으면은 계속 진행을 해서 또 뭐 의외로 또 서울지구에서 또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서울시에 먼저 생기면은 저희는 또 그 48,000원 오른 것처럼 자연스럽게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존자치단체의 어떤 과라든가 조직을 만들려면 조례 제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과 이제 세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 그 지방을 이제 장악하게 될 그 도지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나는 이런 부분에서 중앙과 대척점이 되는 그러니까 그 중앙에서 내려온 그 사업들을 받아서 총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과가 필요하다라고 의원들에게 얘기해서 만들어 달라 그러면 이제 도지사의 그 부탁에 의해서 조례 제정을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진행이 필요하고 또 하나 이제 얼마 전에 그 국회의원들과의 만남이 있었을 때에 그러니까 보건 그 중앙에서 중앙에서 법령상의 구강정책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어떤 그런 카운터파트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또 지방조직에서 그걸 또 만들어내기가 훨씬 더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중앙과 지방에 있는 의회 또 행정가 이렇게 세 군데를 타겟으로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가맥스 부분에 대한 시덱스의 독일과가 같은 유의 파격적인 그런 새로운 사업 아이템은 아직은 발견을 못한 상황이고요. 저희는 하여튼 그 회원들이 좀 더 만족하고 학술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요즘은 온라인이나 뭐 등등해서 충분히 해소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치과 산업의 어떤 그런 발전들을 회원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전시 위주로 되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치과계의 전시 사업이 발전하는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부분은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치산협 쪽에서 이제 계속 공동으로 하자 서치에도 손짓을 보내고 경기도에도 손짓을 보내지만 서치는 이제 눈다 안 돌아보죠. 근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치과계의 전시 사업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 내부에서도 하고 또 함께 모여서도 의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어떤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자간담회를 1월에 준비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 임기는 4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어떤 감사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사업 계획에 대한 어떤 논의라든지 그다음에 예산 그에 해당하는 이제 예산의 심의 과정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회계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2월 말쯤에 이루어질 텐데 그래도 이제 신년이니까 뭔가 새로운 마음가짐을 좀 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내년에는 어떤 사업 올해가 되겠지만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할까 막 고민을 하는 도중에 제가 이제 이러한 거를 총무이사님이나 다른 부회장님들하고 이제 상의를 하고 그랬지만 요즘 코로나고 그러니까 사실은 막 소통이 좀 힘들어요. 막 만나가지고 좀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이번에 기자간담회 하는데 이런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럼 예를 들어서 경여치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오해가 있어요. 아니 이거는 사실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왜 지구에서 뭐 회장이 막 하자고 막 그렇게 하냐 뭐 이런 것부터 그 다음에 뭐 이 공공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 뭐 되겠어 뭐 이런 어떤 내심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이제 뭐 명분이나 이런 건 물론 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코로나도 뭐 핑계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소통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사실은 더 논의를 해야 되고 우리 내부의 지등부 임원들끼리도 논의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총회나 뭐 이런 데를 거쳐서
뭐 의견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제가 경기지구에서는 이제 회장인데 그런 이견을 이야기하는 걸 갖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철학은 그것을 회장에 대한 방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물론 잘하려고 그러고 노력하고 많은 고민을 한다고 하지만 제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면은 의미가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총무이사님도 그렇고 여러 부회장님들이 말씀을 하실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하면서 제 생각을 또 나누고 저는 그렇게 회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좀 우회적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소송은요, 그 민사랑 형사랑 달리 좀 행정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분명히 제시하고 요건이 맞았을 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러니까 수가 협상은 5월 말에 했는데 결론이 돼서 6월 초에 권정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 입장에 봤을 때요. 근데 그 당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고시가 11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가 협상의 제일 중요한 기초 자료인 SGR이라는 그 통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 진료비 증가율과 예상 그 실제적인 진료비 증가율을 비교해서 그 갭의 차이에서 수가 협상하는 기초 자료인데 그 자료가 12월 한 10일 정도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그때에서 90일 이전에 소송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 90일 이후에 소를 제기하면 각하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보통은 짧게는 한 4개월, 6개월 만에 뭐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쟁점이 되거나 그러면 뭐 1년 이상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통 행정소송은 그 우리가 협상의 과정에서 뭐 잘못된 점이 있는데 그 적용함에 있어서 절차상 오류라든지 특히 SGR 부분에서 적용하는데 각 그 의료기관별로 적용하는 차이를 그 연구 결과를 데이터로 올바르게 누구나 합리적으로 중립적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적용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입점적으로 저희가 이의를 제기할 생각입니다. SGR이라는 거는 공단에서 각 유형별로 진료비 증가율에 따른 그 내년 그 수가를 결정할 때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나누는 거거든요. 백분율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치과는 몇 퍼센트 이렇게 나누는데 이 나누는 과정을 갖다가 SGR 기준으로 미리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그 SGR 그 연구 보고서에 그 결과 값이 올바르냐 이런 부분도 접근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결과론적으로 아까 말한 걸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2.2% 수가 인상률이 있었지만 이게 4등이었거든요. 근데 3등이 2.9 정도 될 거예요. 하는 사람이. 근데 이런 갭 차이가 의사회하고 이런 갭 차이가 너무나 차이가 있어요. SGR 값으로 보면은 이 갭 차이가 그 정도 안 나 있거든요. 근데 타입 유형과 이렇게 갭 차이가 SGR로 보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작년에 치과 인상률하고 그리고 재작년하고 비교해가지고 이 값으로 적용하는 건지 이거는 더 연구를 해가지고 통계학자들 그다음에 연구를 담당했던 분과 다시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소송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아까 임플란트 부분이 그 비급여를 이렇게 구시대의 평균값으로 이 무형급의 평균값을 그 신병원이나 복지부에서 접근하겠지만 분명히 협회 쪽에서는 병원급 평균값도 협회에서는 들고 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험 임플란트 수가는 그 병원에서 있는 보험 임플란트 수가하고 연동이 되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그런데 병원급에서 받는 보험 임플란트 수가는 솔직히 무형급에서 받는 수가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수가도 무시하면서 평균값을 무시하면서 일반 무형급의 평균값만 이렇게 그 정부에서 복지부에서 신청을 해서 들이댄다는 것은 약간 형평성이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협회에서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병원급에 있는 수가도 한번 들고 가면서 접근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계란으로 가르치기라고 하시는데 실제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건 아닐 거였네요. 그런 수치를 가지고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온전히 SR값만 가지고서 평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 갭 차이를 가지고 따지긴 하지만 그게 주요 평가의 기준이 되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진 않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첨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2000년대 초반부터 의협에서 많은 어떤 행정소송이나 이 의료 수가 결정 과정에서 문제점을 헌법 소원을 많이 냈습니다. 냈는데 대부분 다 패소를 했죠. 근데 패소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얻지 못한 거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패소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단체들이 이런 상황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신청을 잡고 정의로운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기에 이분은 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제도 개선이 조금씩 됐습니다. 그럼 또 거기에 맞서서 의료계에서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송을 내서 또 새로운 어떤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나 절차나 이런 걸 많이 개선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정소송을 저희가 이긴다 해도 20, 30 대법원에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금방 이긴다고 우리가 승수를 한다 해도 아예 대단식이지만 되게 승부하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온 그걸 보면 어렵지 않지만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어떤 여론이라든지 문제 제기, 그래서 어떤 지금의 불합리한 부분을 좀 더 합리적이고 좀 올바르게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신 이제 협회 지부 담당 부회장으로서의 역할과 지부에서 이제 지부장으로서의 역할이 어떤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제 최근에 장기현 부회장님처럼 협회 집행부 임원인데 협회장님을 보좌하지 못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으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책 제안서는 사실은 지난 하반기에 정책연구원에서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미 전달이 다 됐고요. 협회장님께서 이제 협회 이름으로 전달을 다 됐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이사회 논의 과정이라든지 안건이 상정됐다든지 이런 과정은 전혀 없었고요. 물론 이제 지난 보건소 7월에 있던 보건소에서 세 분의 후보자 모두 사실은 이 부분을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게 어떤 치과계의 대세가 아니냐라는 어떤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사회 내에서 이러한 것들이 문제점이 있느냐,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제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은 사실은 없었고요. 그것이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논란의 어떤 쟁점 사안에서 과연 치과계의 의견을 수렴했느냐라는 부분도 이제 같이 일면 생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협회에서 집행부의 어떤 일원으로서 하지만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그 지부장회의 할 때도 제가 발언을 할 때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부 담당 부회장은 사실은 어떤 횡불을 맡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다만 지부와 협회와 어떤 협업이라든지 아니면 지부장님들께 어떤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파견 형식으로, 즉 어떤 게스트 형식으로 가 있는 상태이지, 제가 거기서 어떤 강한 의견을 발언한다든지, 물론 집행부 일원으로서 이제 표결하거나 이랬을 때는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어떤 큰 흐름 자체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논리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입장은 김민겸 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지부와 어떤 협업 관계에서 조금 더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서 노력하는 입장이지, 그거를 큰 흐름을 회장님의 어떤 회의 철학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굳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행정소송 부분인데, 물론 저희들은 이제 협회에서는 어차피 이제 수가협상에
카운터파트이기 때문에 좀 불편한 부분이 당장 이제 뭐 올해 5월 말에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부에서 즉 하부 기관에서 이렇게 나서면은 좀 불편한 부분이 좀 적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좀 생각을 좀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은 협회 협상단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지부라든지 어떤 다른 치과계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좀 의논을 해서 좀 그런 공동의 어떤 그런 목표점을 같이 구상한다든지 물론 뭐 좋은 의견이긴 한데 지금 이 그 수과 협상이 즉 공급자 단체 그 의협이나 병협이나 취업, 한의협 뭐 이런 공급자 단체가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것은 이미 몇 년에 걸쳐서 객관적으로 이거는 밝혀진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공단 측에서도 저는 인정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 몇 가지 예가 있잖아요. 뭐 재정 소개나 뭐 이런 어떤 밴드라고 하는 부분도 끝까지 밝히질 않고 또 우리가 저희가 말씀드린 어떤 그런 당위성에 행정수성을 그 제기한 당위성에 SCR 같은 경우도 돈을 아까 뭐 5천만 원 이거는 아마 더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놓고는 정작 수과 협상할 때는 밝히지를 않아요. 이 결과에 대해서 자기들이 유리한 통계치만 내놓고 이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수과 협상이 다 끝난 하반기에나 발표하고 이런 부분들은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객관적인 부분을 제기를 한 정도는 우리가 뭐 무리하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제기해서 합리화를 시켜주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은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되겠어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로톡의 문제가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되면서 사실 제가 알기로는 변협 측에서도 공공 플랫폼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너무 장애인이 많다 보니까 진전이 안 되는 걸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공공 플랫폼에 관한 내용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저희가 12월에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서 연구과제를 공모하는데 저희가 과제 신청을 했어요. 즉 신청한 거는 뭐냐면 취업 차원에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를 연구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이게 공모가 수주가 됐는지. 그리고 나서 또 한편의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공공 플랫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 생각은 우리 임원들하고 잘 합의를 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경기도 회원들을 대상으로 어떤 좀 시험적으로 파일럿 연구라든지 시도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해보기를 원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아직 우리 임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임원분들이 전체적으로 동의하거나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어요. 충분히 더 논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인프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즉 어떤 사이트를 만들어 놓으면은 구인을 하는 치과의사나 구직을 하는 위생사나 조무사 선생님들이 많이 와야지 그 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활성화의 과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도 공공 플랫폼을 만들면 제 생각은 이런 민간 플랫폼에서는 단순히 가격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미묘하게 싫어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또 가만히 보면 악성 후기들이에요. 맘카페라든지 뭐 이런 데서 악의적으로 후기를 달면은 그 치과는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뭔가 취업 차원에서 하게 되면은 조금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약간의 시행착오라든지 수정 사항들을 위해서 경기도 회원들을 대상으로 인프라 구성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시도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우리 집행부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아직은 완전하게 수렴이 된 상태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과제를 신청한 부분과 경기도에서 시도를 해보려는 부분들도 다 사실은 임시적인 부분이고 저희들이 그렇지만 이제 경기지부에서 지난
2020년 3월에 학생치과 유치 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한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이미 연구 수주를 첫 번째로 해서 보고서가 나왔고, 이 보고서는 정책연구원의 홈페이지에 보면 조회수가 7,800회 정도가 되거든요. 7,862회. 다른 어떤 연구 보고서에 비해서 조회수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뭐 이게 뭐 누가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학교 교수님들이, 물론 요즘 교수님들이 도와주셨지만 학회나 학교 교수님들이 낸 보고서에 비해서는 굉장히 러프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개원이들이 그런 어떤 의견이나 니즈들이 많이 거기에 녹아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번 1월 말까지 저희가 제출할 학생치과 유치 사업 및 학생 구강검진 제도의 수가 분석이란 연구 보고서가 요번에 또 1월 말에 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저희들이 그 수주를 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직은 최종 결정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기지부의 노력이고요. 그래서 다들 어려워요. 지금 첫 번째로 전국화도 그렇고 유치 사업에 수가, 물론 서울시에서 지금 이제 서울지부에서 이뤄내긴 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공급 플랫폼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들이 어떤 치과의 발전에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서 오늘 이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포부를 또 한 가지 제가 잠깐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아까 이제 우리 신준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진료실 인력 문제에 관한 부분인데요. 복잡한 내용도 많이 있어요. 지금 사실은 뭐 아까도 잠깐 뭐 강의 내용에서 무슨 강의를 하는지 뭐 잠깐 뭐 말씀을 다 못 드린다고 그러지만 제일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치과 진료실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중에서 치위생사나 조무사와 같은 자격증이 없는 분들도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 의외로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분류해서, 제일 중요한 게 치과 의사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내가 개원했을 때 위생사 몇 명, 조무사 몇 명이 아니라 위생사나 조무사 최소한에 있고, 나머지 업무들은 소위 얘기해서 치과에 근무하면은 굉장히 그 자체만으로도 좀 행복해하는 분들을 이렇게 좀 같이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이 그동안에 시업이나 각 지부에서 했었던 노력들이 많이 사장이 되고 소위 얘기해서 이제 실패했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을 저희들이 좀 갖고 어떤 새로운 치위생사나 치과진료실에서 새로운 직역을 창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어떤 큰 포부를 갖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DA라든지 지난번 이상훈 회장님의 DA나 뭐 선거과정에 나왔던 치과 전문 주무사와 같은 어떤 명칭의 어떤 그런 논란보다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치과계에서 필요한, 정말 필요한 새로운 직역을 만들 필요성을 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왔던 분들과 우리 임원들과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뭐 정부라든지 어떤 부처와의 협업도 가능하고, 그리고 노력한 산물들이 수면으로 좀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혹시 그 질문 안 하신 기자분들께서 이렇게 관심도 가져주시고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이라서. 아, 그거. 파이팅. 하나, 둘. 고맙습니다.